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 T검정이나 아노바는 반응 변수가 수치 데이터였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범주형이면서 범주가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일 때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가 모두 범주형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반응 변수는 감기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또는 폐암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는 비타민 C를 복용했는지 복용하지 않았는지 흡연을 하는지 안 했, 흡연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또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는 치과 치료를 할 때 충치 치료로 쓰이는 네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200명의 환자들에게 네 가지 재료 중에서 어떤 걸로 하고 싶으냐라고 이제 물은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재료가 똑같이 인기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네 가지 재료가 똑같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재료에 대해서 50명씩 선호한다라고 답할 거예요. 꼭 50명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치로.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복용이 심장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2만 2천여 명의 남성을 선택해서 그 2만 2천여 명을 두 그룹으로 랜더마이제이션 해요. 똑같은 특성을 갖도록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하고 한 그룹에는 플라시보를 줘서 그걸 60개월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룹에서 심근경색이 몇 명이나 발생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정리해서 아스피린 복용이 심근경색을 예방했다.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했는지 이제 그거를 보는 그런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예제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거는 하나의 변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치아 오식증에 사용되는 재료 네 가지 종류를 갖는 하나의 팩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스피린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반응 변수는 심장병으로 인한 위험,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200명을 네 개의 그 충치 치료 재료에 대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선택하도록 해서 프리퀀시를 정리한 거고, 두 번째는 심장병으로 인한 어떤 질병이 발생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 전에 참 아스피린을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60개월간 추적한 후에 심장병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프리퀀시를 카운트한 거죠. 그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거는 2x2 테이블의 형태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 벡터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형태가 다른데 이 두 가지 각각을 이제 같은 분석을 하지만 같은 분석 안에서 조금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두 개의 요인 간의 그 연관성을 보는 건데 그 명목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는 먼저 컨티전스 테이블로 정리를 해요. 그 앞에 2x2 테이블의 형태를 우리는 분할표 또는 컨티전스 테이블 또는 크로스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변수들 간의 연관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게 돼요. 연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그 다음에 그 값이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p 값이 얼마인지 그걸 보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분석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석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 상대 위험률과 어집이라는 것을 루치드에서 또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통계량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범주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는 분석 방법은 이름이 카이제곱 검정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테스트 또는 기호로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 두 개로 나눠요. 앞에 보여준 예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것, 충치 치료에 쓰이는 네 가지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그런 타입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동질성 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25%씩 또는 프리퀀시가 50씩 할당이 됐는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하게 할당이 됐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고 독립성 검정이라는 거는 두 요인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보는 거를 독립성이 있다 없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아스피린 복용 여부와 심근경색 발병 여부는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다라는 건 관계가 없다라는 말로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카이조 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동질성 검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주사위는 공정한가 하는 예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60번을 던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사위에 눈이 나왔어요. 이걸 프리퀀시를 정리해 보면은 1부터 6까지 관측된 프리퀀시가 4, 6,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사실은 주사위가 공정하려면은 60번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의 눈이 10번씩 나오는 게 가장 공정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차이를 가지고선 그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사위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수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에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런 동질성 검정을 볼 때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원리는 이렇게 돼요. 관측된 도수하고 기대되는 도수하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측 도수에서 기대 도수를 빼고 그것을 제곱해서 기대 도수로 나눠요. 각각의 음, 주사위 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전부 주사위 눈이 1에서 6까지 전부 서메이션이에요. 여기서 계산된 값을 그거를 우리는 카이스퀘어 통계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카이스퀘어라고.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었던 그런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그 각 눈이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카이스퀘어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4.2. 그럼 이 14.2가 카이스퀘어 통계량인 14.2가 그럼 카이스퀘어 분포 안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 얼마에 해당하느냐? 몇 확률이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바로 P가 되는데 카이스퀘어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F 분포랑 비슷하죠. F 분포 아노바에 해당하는 F 통계량. 아노바도 검정의 원리가 분산을 분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분산이라는 거는 제곱에 의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큐드 되는, 기울어지는 형태의 분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 카이스퀘어를 계산하는 방법도 그런 원리잖아요. 관측된 값, 기대된 값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해서 기대된 값으로 나누니까 다 양의 값만 갖게 되고 이 최소값이 0이 되면서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게 돼요. 이건 이제 고전 통계학자들이 전부 정의해 놓은 분포인데 이 분포가 이렇다는 거는 이거의 면적은 1이라는 거예요. 확률 분포니까 이 면적이 1일 때 검정해서 분석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 확률값 그것이 바로 P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그럼 유의 수준을 얼마로 할지 그 유의 수준과 계산되는 확률과 비교해서 가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근데 유의 수준은 5%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1%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항암제 관련 연구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5%를 임계치로 한다면은 그때 임계값은 11.07이에요. 근데 1%로 한다면은 임계값은 11.09가 되겠죠. 확률이 작아지니까 더 밖으로 크게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된 값은 아까 14점 얼마 얼마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유의수준 5%로 한다면은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14.2가.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설은 틀렸다. 다시 말하면 주사위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유의 수준을 1%로 한다면 임계값이 15.9니까 그거보단 작잖아요. 그러니까 채택력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 경우는 주사위는 공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런 식의 값이 검정 통계력에 나오게 되면 유의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커버린다거나 완전히 작아진다면 유의 수준을 변화시켜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규모가설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한번 예를 넣어 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SPSS에서 하는 방법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아이디는 이제 1부터
100명이겠죠. 이제 100명의 환자들한테 어떤 재료를 선호하는지 번호를 매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매트리얼이라는 컬럼에는 1부터 4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확보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원시 데이터 형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걸 갖고 뭔가를 또다시 이렇게 변형시켜서 하고자 한다면은 변형시켜서 하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정리된 데이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정리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시 데이터가 있는 형태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PSS에서 분석에서 비모스 검정으로 들어가서 레거시 대화 상자 여기까지는 우리 했었어요. 그때 T 검정에 대한 비모스 검정 그리고 아노바에 대한 비모스 검정을 할 때 그 요런 메뉴를 쭉 따라 들어갔는데 레거시 대화 상자에 들어가면은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메뉴에서 본 비모스 검정에서 우리가 독립표본 이런 거 했었죠. 어, T-테스트, 페어드 T-테스트, 또뭐 독립 K 표본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카이저업 검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카이저업 검정 들어가게 되면 매트리얼스를 갖고 들어와요. 그럼 매트리얼스 안에 있는 값은 뭐예요? 1, 2, 3, 4라는 값이 100개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1, 2, 3, 4라는 값이 전부 범주가 동일한지를 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다 50개씩 있는지 프리퀀시가. 그래서 그거를 모든 범주가 동일한 경우를 체크하고 분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연구자가 원하는 것이 모든 범주가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값을 체크하고 여기다가 비율을 집어넣으면 돼요. 뭐 20%, 30%, 50%,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범주가 동일한 경우를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카이조 검정의 결과가 그래서 1, 2, 3, 4가 프리퀀시가 20, 4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관측된 값이고 이거는 기대되는 값은 다 5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한테 물었으니까 그러면 그 디퍼런스가 뭐 이렇게 되고 이걸 제곱하고 이걸 각각을 제곱하고 이걸 얼마로 나눠요? 기대빈도 50으로 나누잖아요. 그것을 4개에 대해서 전부 더하면 그게 바로 37이란 카이 제곱 통계량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 P가 여기서 0.000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아주 시그니피컨트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가지 치아 오식증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선호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1번에 해당하는 1번 재료가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고 4번 재료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페어라이즈를 한번 다시 해볼래. 그럼 그렇게도 분석을 해봐도 되죠.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고 사후 분석을 하듯이 만약에 카이 제곱도 네 개의 범주에 대한 선호도가 다 다른데 그럼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다른 건지 알고 싶다. 그럼 또 나눠서 해봐도 되겠죠. 그거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그렇게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프리퀀시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범주형 데이터는. 그래서 variable 3이라고 한 거는 그냥 내가 데이터 안에서 레이블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한번 그냥 있는 대로 써본 거야. 그래서 레진, 보컬 레진, 금, 아말감이 24, 10, 65, 75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럼 이 값이 프리퀀시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미 이거는 프리퀀시가 카운트 된 거라는 거를 지정해주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 지정해주는 단계는 데이터 메뉴에서 가중 케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중 케이스를 들어가면 이 변수 중에서 지금 SPSS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레이블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ID, 매트리얼. 이거는 앞에서 원시 데이터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변수 두 개를, 변수 이름을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데이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합해진 이 값으로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가중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지금 VAR 0000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도록 했어요. 지정하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카이저 검정을 하면 돼요. 아까처럼 분석에서 비모스 검정,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 카이저 검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 값, 여기에 해당하는 컬럼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변수다. 그다음에 모든 범주가 동일하다.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그러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카이제곱 통계량은 37, 거기에 해당하는 P는 0.00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연구할 때 어떤 그 선호도가 동일하냐,
뭐 트리트먼트를 뭐 동일하게 사용했느냐, 어떤 트리트먼트를 더 선호해서 환자한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 가지 요인 간의 연관성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해결들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자료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했던 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예제인데 맨델 맨델의 유전 법칙 잘 알고 있죠. 완두콩에서 뭐 완두콩 1세대에서 뭐 둥글고 황색끼리 컨주게이션을 하게 되면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뭐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이 9대 3대 3대 1로 나오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예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앞에서 충치 치료의 재료의 선호도가 동일한지를 가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확률이 같다라는 그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요거는 다르잖아요. 조건이 주어지죠. 특별하게 9대 3대 3대 1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로우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것이 정말 9대 3대 3대 1이냐 그거를 이제 맞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로 더 넣었어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피처를 2에 3, 4로 놓고, 그다음에 옵저베이션을, 이거 오타네. 옵저베이션을 650, 200, 190, 80이라고 넣었어요. 이런 값을. 그렇다면 앞에서랑 똑같이 옵저베이션이라는 건 프리퀀시거든요. 프리퀀시를 이제 합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프리퀀시라는 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가중 케이스에서 이 옵저베이션에 해당하는 이 변수는 빈도 변수다라는 걸 지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분석해서 비모스 검정, 레버시 대화 상자에서 카이제곱 들어가서 그 특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값을 집어넣고 이 값이 9대 3대 3대 1이라는 걸 여기서 지정하게 되는 거죠. 값이라고 아까는 모든 범주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여기선 값을 체크하고 9, 3, 3,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비율을 갖는 그것이 만족이 되는지 그걸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ctual frequency가 expected frequency가 있죠. 이거는 actual, 그러니까 관측된 값. 기대된 값은 9대 3대 3대 1이기 위해서는 이때 완두콩이 1120개를 전체 완두콩이 1120개인데 그것이 9대 3대 3대 1이기 되기 위해서는 기대 빈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actual frequency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로부터 레지듀얼을 구하고 그걸 제곱해서 기대 빈도로 나눠서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카이 제곱이 4.44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률은 0.217. 그러니까 이때 규모가설은 뭐예요? 9대 3대 3대 1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규모가설을 채택하죠. 그러니까 9대 3대 3대 1이 만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실험 결과 맨델의 유전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카이스기어 검정이라는 거는 이제 범지형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 첫 번째 한 거는 범지형 변수 하나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연구자가 정해놓은 그 비율을 만족하는지를 보는 동질성 검정을 봤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독립성 검정의 연구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쓰이는 카이저그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요인 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예제는 손가락 빠는 습관이 부정교합과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손가락 빠는 습관과 부정교합은 서로 독립인가? 라는 질문이랑 같은데 이때 규모가설은 손가락 빠는 습관과 부정교합은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규모가설이 돼요.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가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퀀시가 정리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요인은 손가락을 빤다, 빨지 않는다, 정상교합, 부정교합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된 어린이는 330명. 근데 정상교합이 106명이 있었고 부정교합이 22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추적해가지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상교합 어린이 중에서는 19명이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고 부정교합인 224명 어린이 중에서는 145명이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선 부정교합이 손가락 빠는 습관을 어, 습관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뭐 이게 이제 그렇다, 관계가 있다라면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없애게 한다든가 뭐 또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규모가설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여집합.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려면 동지성 검정과 같아요. 오브저브드 프리퀀시는 있지만 그 익스펙티드 프리퀀시하고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면은 이게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는지, 프리퀀시가 몇 명이라 어느 정도 분포가 된다면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상 교합인 어린이가 몇 명이었냐면 106명, 부정교합이 224명이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얘네들이 서로 비슷하게 분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값들이 이 108명 중에서 52.68, 53.32. 이건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지만 이게 expected frequency를 계산할 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점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종교합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손가락 빠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비슷하게 분포가 돼야 되겠죠. 111.32, 112.68 여기에 비례하게 할당이 되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건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면 관측된 값이 이렇게 있었어요. 19, 87, 145, 79. 네개의 칸에 있단 말이에요, 값이. 그 다음에 expected frequency는 52.68, 53.32, 111. 뭐 이렇게 있어요, 네개. 그럼 대응되는 값끼리의 차이를 구하고 그걸 제곱해서 기대된 값으로 나눈다면은 그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죠. 그 네 개를 다 더한 값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네 개의 칸의 값이 필요해요.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측된 값, 기대된 값 차이를 구해서 제곱하고 기대된 값으로 나누고 관측된 값, 기대된 값. 그래서 구했더니 63.06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뭐 이런 지금 여러분한테 자유도 이런 것도 막 얘기하려면 너무 그게 많은데 카이스퀘어 분포의 모양은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자유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지금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데 그 변수가 몇 개의 범주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도 두 개의 범주를 가졌고 두 번째 변수도 두 개의 범주를 가졌어요. 그러면 범주수 마이너스 1, 범주수 마이너스 1을 한 걸 곱해주는 게 바로 자유도가 돼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에서 그냥 1이 되죠. 우리가 아노바 같은 경우에서 자유도 계산하는 거 다 알려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몇 개, 아노바 테이블 같은 경우에 몇 개의 값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그 칸을 다 채워서 어, 결과까지 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이스퀘어 통계량도 뭐 이런 식으로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유도가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두 개의 변수 간의 독립성을 보는데 한 개의 변수는 n개의 범주를 갖고 두 번째 변수는 n개의 범주를 갖는다면은 그때 자유도는 n-1 곱하기 n-1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경우에 자유도가 지금 1이었거든요. 자유도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해지고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른쪽으로의 기울임 이것이 점점 완화돼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리게 돼요. 오른쪽으로. 지금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완전히 많이 봉이 올라와 있는 모양이 됐는데 이때 자유도가 1이면서 유의 수준이 5%일 때 임계값은 3.84예요. 이런 거는 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주니까 또는 피 값을 바로 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알고 있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검정 통계량이 63.06이니까 완전히 기각력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이때의 결론은 규모가술 기각. 부정교합 여부와 손가락 빠는 습관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교합은 손가락 빠는 습관과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의 두 개의 요인의 독립성을 보는 그런 데이터에서 expected frequency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만약에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컬러가 다른지 뭐 이런 거를 보는 예제를 가지고 그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성별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선호하는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만 고려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범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칸은 네 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전체 데이터는 A와 A, B, C, D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간 칸을 그냥 프리퀀시를 임의로 썼어요. A, B, C들하고. 그럼 남자는 A 더하기 B, 여자는 C 더하기 D. 그리고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은 A 더하기 C, 화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B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프리퀀시는 이렇게 됐는데, 성별과 선호하는 컬러가
관계가 없다면 확률의 독립이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남자이면서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남자이면서 블랙을 좋아한다. 그럼 확률의 결합 법칙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확률이거든요. 이거 풀었으면은 남자이면서 블랙을 좋아하는 경우, 그러니까 확률이 각각 계산이 돼요. 이쪽에서. 남자라는 거는 전체 중에 요만큼이고, 블랙을 좋아하는 건 또 전체 중에 이거예요. 확률이 이미 나오죠. 그 두 개의 확률을 곱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대상자에다 그 두 개의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 expected frequency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간단히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식은 좀 더 자세히 봐도 뭐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우 데이터 형태로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까 예제에서는 프리퀀시가 정리된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 갖고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디는 어린이가 아까 30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300여 명까지 번호가 붙을 거고 그리고 부정교합이냐 아니냐가 1, 2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1, 2. 그다음에 손가락을 빠느냐 빨지 않느냐가 또 1, 2로 코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까 동지성 검정 같은 경우는 비모스 검정 안에 들어가서 분석 방법을 찾았는데 지금 이 경우에 두 요인의 두 변수의 독립성 검정을 보는 거는 분석 안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안에 고차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두지 않으면 찾아가기가 그런 게 분석 메뉴가 아니라 분석에서 그냥 뭐 민 컴패리즌 해가지고 우리가 T검정 또는 아노바를 봤는데 이거는 기술 통계량으로 들어가. 기술 통계량은 뭐예요? 데이터 썸머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교차 분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보지 않으면 이 분석 어디 있지 하고 찾는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기술 통계에서 교차 분석으로 들어가. 여기 보면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데이터 탐색, 주로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하는 게 기술 통계에 들어가 있는데 교차 분석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차 분석을 들어가면 대화창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행과 열에 두 개의 요인을 하나씩 나눠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가락을 빠는지 그러니까 부정교합인지 아닌지 손가락을 빠는지 안 빠는지를 집어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린 통계량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통계량을 들어가면 카이 제곱을 선택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카이 제곱 분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카이 제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분석한 결과 나는 프리퀀시 테이블을 갖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교차표 그리고 컨디션스 테이블의 형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셀 출력에서 관측 빈도, 기대 빈도를 요약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더 추가를 해도 돼요. 뭐 프리퀀시에 대한 퍼센트는 얼마가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리포트에 그런 걸 포함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하면서 또는 너무 아웃풋이 많으면 좀 빼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선택한 옵션만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부정교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좀 여러분 보면 헷갈리죠. 1, 2가 뭔지. 이것도 내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SPSS에서 variable view를 정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1이 부정교합이다. 2가 부정교합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보기가 더 좋은데 그냥 1, 2로 들어가 버렸죠. 이것도 뭐 손가락을 빠느냐 빨지 않느냐 이게 부정교합이다 아니다도 마찬가지로 1, 2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풋을 볼 때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베리어블 뷰에서 변수 보기에서 1과 2가 뭔지 레이블링 해놓으면은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지금 이런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것은 actual frequency예요. 관측된 값. 밑에 있는 것들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expected frequency는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수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나온 이 테이블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서 피어슨 카이제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손으로 아까 계산했던 카이 스퀘어 통계량이에요. 63. 그리고 자유도 1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바로 P예요. 그래서 P가 0.000.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교합 여부와 손가락 빠는 습관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아까 300여 개의 데이터였어요. 원래는 요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였는데 좀 데이터를 변형시켰어요. 대충 1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어지면은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분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로 줄였어요. 아까 이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분석을 했을 때 P가 0.000으로 하이리 시그니피컨트 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똑같이 넣고 했더니 카이제곱 통계량이 확 줄었죠. 6.066. 그런데 P는 여전히 0.014. 시그니피컨트는 여전해요. 그죠? 결과는 변하지 않았지만 유의성 정도가 변화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의성이 0.05를 근처로 슬라이틀하게 시그니피컨트 했던 문제는 샘플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줄게 되면 시그니피컨스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보라고 데이터를 일부러 좀 줄여봤습니다. 지금 연관성 축도로는 지금 카이제곱 분석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립성, 아니, 범지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볼 때는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도 데이터 사이즈가 작거나,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비모스 검정을 해요. 피셔 테스트라는 걸. 근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를 하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피셔 테스트라는 건 갖다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피셔 테스트라는 것도 비모스 검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어, 분포해서 그 검정 통계량에 대해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이냐 해서 그걸로 유의성을 보는 그런 원리는 원리랑은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갖다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피셔 테스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상대 위험률과 어지비,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범주형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척도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해요. 상대 위험률은 사실은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정의만 보고도 이해하기 쉬운데 어지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어지비는 조금 물론 이것도 있는 대로 이렇게 정의한 대로 딱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되는데 좀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요인의 결과가 각각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진 경우,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진 경우,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이들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측도를 보는 거예요. 요인의 결과. 그러니까 결과도 있고 원인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각각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진 경우에 이들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측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배운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각각의 요인들이 두 개의 범주라고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꼭 두 개의 범주가 아니어도 페어와이즈로 두 개씩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은 좀 확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설명 있는 대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위험률이라는 거는 실험률에서의 위험률과 대조군에서의 위험률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의만 알고 있고 얘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사전에 정해지고 난 후 결과를 관찰하는 임상 시험 연구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척도예요. 렐러티브 리스크. 그래서 이거는 전향적 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향적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집이라는 것도 비슷하긴 한데 어집에는 실험군의 어주와 대조군의 어주예요. 어주라는 거는 여기서는 실험군에서 위험률, 대조군에서 위험률이라고 했으니까 실험군 전체에 있어서의 몇 명이 위험했는지, 질병에 걸렸는지, 대조군 전체에서 몇 명이 질병에 걸렸는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실험군에서의 어주예요. 실험군에서 어주라는 거는 질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야. 실험군 전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 대조군 안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 그걸 어주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집이라는 거는 대부분 수학적 연구에서 써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연구에서 가장 그 신뢰도가 높은 연구는 임상시험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향적 연구, 근데 전향적 연구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리뷰를 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럴 땐 대부분 다 휴양적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데이터 정리해서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레러티브 리스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즈 레이쇼를 구하게 돼요. 한번 이제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아스피린과 이건 앞에 나왔던 예제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아까 카이 제곱으로 했었는데 굳이 이거는 카이 제곱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렐러티브 리스크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예요. 소량의 아스피린 복용이 심장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2만여 명, 2만 2천여 명의 사람을 확보한 후에, 대상자를 확보한 후에 이 사람을 두 그룹으로 랜더마이제이션 하죠. 그 다음에 한 그룹엔 아스피린, 한 그룹에는 플라시보를 줘서 5년간 추적을 해요. 5년간 계속 먹게 해요. 그리고 5년 후에 어떤 각각의 집단에서 심장병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스피린을 먹은 집단이 11,000명, 플라시보를 먹은 집단이 11,000명이에요. 그럼 이 집단에서 위험률은 얼마예요? 11,000분의 139. 그리고 이 집단, 플라시보를 먹은 집단에서 위험률을 11,000분의 239. 요 비율이 바로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먹은 집단에서 위험률은 139 나누기 11,000. 플라시보를 먹은 집단에서 위험률은 239 나누기 많죠. 그거를 또 레시오를 구해요. 그러니까 상대 위험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렐러티브 리스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139 나누기 11,000 그리고 분모에는 239 나누기 11,000. 요건 플라시보를 먹은 집단, 요거는 아스피린 먹은 집단. 그래서 렐러티브 리스크는 0.581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통계 분석은 이런 어떤 수치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P값을 구해주죠. 근데 렐러티브 리스크나 어즈 레이쇼는 P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속하는 95% 신뢰 구간을 구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2를 포함하게 되면 이거 레시오니까 2를 포함하게 된다면 이 값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렐러티브 리스크나 어즈 레이쇼는 95% 신뢰 구간을 구해서 그 신뢰 구간이 2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갖고 우리가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 뒤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해진 렐러티브 리스크만 갖고 해석을 해보자면 0.581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라스피린을 먹은 집단이 플라시보를 먹은 집단보다 심근경색 발생이 58% 정도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건 코호트 스터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할 경우에 구할 수 있는 척도인데 그 스터디 디자인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 파티시펀트를 먼저 확보해. 그러니까 연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에 의해서 이 그룹을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한 그룹에는 그 위험에 노출시키고 한 그룹에는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적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질병이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거는 물론 스터디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는 것. 이게 전향적으로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죠. 화살표처럼. 이걸 우리가 전향적 연구라고 하고 코드 스터디라고 하고 지금 방금 계산한 그 렐러티브 리스크는 이런 연구에 해당이 되는 척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사실은 코드 스터디 테이블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앞에 있었던 예제를 보면 이렇죠. 질병이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위험에 노출했다, 노출하지 않았다. 이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렐러티브 리스크는 AB분의 A, 그렇죠? 그것과 CD분의 C, 요것의 비율, 그것이 이제 렐러티브 리스크가 돼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사실은 앞에 예제를 이용해서 이런 구하는 것, 이렇게 임의로 주어진 프리퀀시를 갖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봐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는 것은 연구의 진행이 달라요. 연구 시작 자체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를 확보하는데 그 대상자 중에 어떤 집단은 질병이 있고 어떤 집단은 질병이 없는 집단을 나눠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집단을 케이스, 질병이 없는 집단을 컨트롤이라고 보통 이름 붙이죠. 폐암을 예를 들자면 대상자를 확보해서 폐암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나눠요.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 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에 걸린 집단에서 담배를 폈는지 피지 않았는지 마찬가지로 폐암에 걸리지 않은 집단에서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살표가 거꾸로 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트를 뒤져가지고 어떤 캔서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 그 캔서의 원인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거꾸로 그 다른 요인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병력이 아니 어떤 습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팩터가 그 질병에 영향을 줄 만한 팩터가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스터디를 할 때 이제 이런 설계로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걸렸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됐다,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는 질병에 노출된 사람 중에서 아까 그 코어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질병에 노출된 사람 전체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A 나누기 A 플러스 B를 받고 그다음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그래서 C 나누기 C 플러스 D를 봤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합을 고려하지 않아요. 위험에 노출된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는 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주라고 얘기하고 그 어주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주 레시오라고 얘기해요. 오주 레시오. 모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 5R이라는 거는 A 나누기 B 그리고 분모에는 C 나누기 D로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와 코호트 스터디에서 두 요인의 연관성을 보는 척도는 렐러티브 리스크와 오지비가 있다. 근데 이제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다르다. 근데 스터디 내용에 따라서 이 계산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폐암이 관심 변수고 그걸 거꾸로 추적해 가서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줬는지를 볼 때는 어주 레시오를 구해야 되겠죠. 이건 렐러티브 리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스터디죠. 내가 두 군을 임의로 나눠서 한 군은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펴라. 다른 군은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5년 동안 추적해서 어떤 군에서 폐암이 몇 명 나타났는지 이런 스터디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비타민 C를 먹고 심장병 예방은 코호트 스터디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터디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스터디의 내용, 그 요약만 봐도 이거는 어지레이션을 구할지 렐러티브 리스크를 구해야 될지 그런 감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각각 214명씩 조사하여 그들이 과거에 약물 남용을 한 경력이 있는지 조사했어요. 당연히 이거는 사례 대조 연구겠죠.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이걸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약물 남용을 일부러 하게 해서 몇 년을 추적해서 심장 발작이 일어났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심장 발작을 일으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거꾸로 가서 약물 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물 남용을 한 집단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난 경우, 일어나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오주는 얼마예요? 73 나누기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물 남용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날 오주는 140 나누기 196이에요. 그것의 비율을 구하면 바로 어주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주비를 구한 거는 각 집단에서의 어주를 구한 후 그것의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5.64라는 값이 나오고 약물 남용을 하는 집단에서의 어주가 4.06,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0.7이었으니까 그 비율이 5.64니까 약물 남용을 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장 발작이 5.6배 많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얘가 정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를 보는 것이 아니라 95% CI를 구할 거예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그래서 두 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렐러티브 리스크와 어즈 레시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은 아까처럼 데이터가 그 2x2 형태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프리퀀시를 임의로 A, B, C, D라고 할당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값들을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렐러티브를 레시오를 구한 값이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제 임계값 유의 수준을 5%로 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95% CI를 구할지 99% CI를 구할지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95%를 구하게 되면 이게 1.96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OR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오주 레시오도 이미 계산된 오주 레시오를 이용해서 95% CI를 구하게 돼요. 그럼 먼저 렐러티브 레시오를 구했던 아스피린 문제,
피린이 심장병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RR이 렐러티브 리스크가 0.581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면 0.473에서 0.715가 나와서 1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위험률은 1과 차이가 있고, 다시 말해서 아스피린 복용은 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OR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OR이 5.64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3.2에서 9.8. 이 경우도 약물 남용이 심장 발작의 위험률을 높인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 내가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려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SPSS에서 간단히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렐러티브 리스크를 구했던 이런 아스피린 문제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팩터가 두 개잖아요. 아스피린을 먹었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룹이라는 변수로 넣었어요. 01, 01로 코딩했어요. 아스피린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리고 심근경색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을 00, 11로 했어요. 이게 두 개의 변수의 조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 수를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프리퀀시가 계산이 된 거니까 이것도 데이터에서 웨이트 케이스를 해줘야 돼요. 가중 케이스라는 걸. 그래서 여기에 환자 수에 해당하는 컬럼의 육값들은 데이터가 요약된 프리퀀시라는 거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분석하는 거는 어널라이즈에서 분석에서 그 데이터 탐색에서 크로스 탭을 들어가요. 교차표 들어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행과 열을 넣게 되죠. 그룹과 심근경색을 넣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통계치에 들어갑니다. 통계치에 들어가면 아까 카이제거 검정할 때는 우리가 카이스퀘어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리스크를 하는 거예요. 렐러티브 리스크를 구하도록 해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데이터는 잘 들어갔나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0일이라고 코딩된 이런 부분에 변수 보기를 지정 안 했어요. 베리어블 뷰를. 그랬더니 그냥 수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웃풋을 볼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0일로 코딩이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코호트 스터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렐러티브 리스크니까. 그래서 for 코호트에서 0.58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렐러티브 리스크가 그리고 95% 신뢰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0.473에서 0.72로.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그 손으로 숫자법으로 구했던 그런 것과 똑같이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OR을 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OR을 구한 것도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고 약물 남용 여부와 심장 발작 여부를 넣어서 프리퀀시 테이블로 한번 그려서 데이터가 맞게 들어갔나 한번 확인하고 보게 되면 이건 코호트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즈 레이쇼를 읽어줍니다. 어즈 레이쇼를 보게 되면 5.638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95% 신뢰 구간이 3.2에서 9.8, 이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값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남용을 한 집단에서 심장 발작 위험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카이 제곱 분석을 해보긴 했는데 아까 부정교합과 손가락 빠는 습관에 대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어즈 레이셔도 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렐러티브 리스크를 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알죠. 이것도 어즈 레이셔를 구해야 돼요. 지금 부정교합이냐 부정교합이 아니냐 이런 어린이들을 추적해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서 이런 습관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즈 레이셔를 한번 구해보면 이것도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걸로 그냥 해서 카이 제곱을 하지 않고, 아까 카이 제곱했지만 위험도를 보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0.119.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심 범주를 거꾸로 해서 이래. 0.119로 나왔죠. 그래서 0.067, 0.201 이렇게 나와요. 210. 어쨌든 2를 포함하지 않죠. 이 값은 작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손가락 빠는 습관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정상기압 교합일 요주가 오주가 이렇게 작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부정교합일 오주가 몇 배 많다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정리할 때 정상교합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역수를 취해도 되고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서 분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아마 그 레이블을 넣은 것 같아요. 부정교합, 정상교합, 그리고 손가락을 빤다, 빨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넣어서 다시 구했더니 어주가 8.4가 나오고, 그 다음에 95% 실내 구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에서 14.8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오주가 8.4, 그러니까 8.4배만큼 비정상 교합일 오주가 8.4다. 그러니까 8.4배만큼 비정상 교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범주형 자료 분석으로 뭐 한 가지 예를 더 넣기는 했는데 이거는 강의 자료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